아빠, 나 정직 3개월 받았어. 장관 명령 불복종이라네. 무슨 명령인데? 술자리 불려가서 노래 부르라길래 거절했더니 바로 징계. 태식의 주먹이 천천히 테이블을 내려친다. 그 상관, 이름이 뭐냐? 최영구, 아빠, 그 사람 아는 사람이야? 순간 태식의 얼굴이 굳는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남한산 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주택가, 그곳에서 이른 새벽부터 호미질 소리가 들려옵니다. 73세 이태식이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죠. 굵은 손가락 사이로 아침 이슬이 묻어나는 상추잎들이 싱그럽게 빛나고 있습니다. 여보, 아침 됐어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의 주인은 68세 박선영입니다. 한때 군 통역장교로 외국군 장교들과 협상 테이블에서 당당하게 맞섰던 그 강인함이 아직도 목소리에 남아있죠. 하지만 지금은 시립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태식은 호미를 털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벽면에는 낡은 액자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바로 정보사 창설 멤버로 활동했던 시절의 태식이었죠. 국경 없는 작전을 누비며 조국을 지켰던 그 시절, 지금은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윤이 언제 온다고 했지? 선영이 상을 차리며 물었습니다. 둘의 유일한 자랑인 딸 이정윤, 여군 중위로 해외 파견 준비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집에 오면 여전히 애교 많은 막내딸이었어요. 오늘 저녁에는 올 거야. 요즘 파견 준비한다고 정말 바쁘더라고. 태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딸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죠. 군인의 길을 걷고 있는 정윤을 보면서 자신이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리며 정윤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엄마 다녀왔습니다. 군대식 인사와 함께 들어선 정윤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제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모습은 여느 가정의 딸과 다르지 않았어요. 저녁상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태식은 동네 아이들 이야기를 하며 웃었고 선영은 도서관에서 만난 손자 손녀들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빠, 요즘 군대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 아빠 시절과는 정말 달라졌다고요. 정윤의 말에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때는 정말 험했는데. 특히 아빠는 정보사에서. 선영이 말을 멈췄습니다. 태식이 가만히 젓가락질을 멈추고 있었거든요. 정보사 시절 이야기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주제였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이 훨씬 좋은 시대지. 정윤이도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으니까. 태식이 화제를 돌리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정윤의 눈빛에서 군인다운 의지와 결단력이 보였어요. 아버지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저녁 식사 시간, 태식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군인의 직감이었죠.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 말입니다. 창밖으로 남한산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태식의 마음속에는 작은 파도가 일고 있었어요.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한때 조국을 지켰던 군인으로서의 본능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목요일 저녁,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윤이 들어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언제나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던 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정윤아, 왜 이렇게 늦었어? 저녁 먹었니? 선영이 거실에서 일어나며 물었지만 정윤은 대답 대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제복 차림 그대로였는데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태식이 신문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눈으로 봐도 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일 있었나? 아버지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정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어린 억울함과 분노가 역력했어요. 아빠, 나 정직 3개월 받았어요. 정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이 깜짝 놀라며 딸 옆에 앉았어요. 정직? 왜? 무슨 일인데? 이유는 상관 명령 불복종이래요. 하지만 정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태식이 천천히 일어나 딸 앞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윤이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중대장이 여군들을 회식 자리에 불렀어요. 처음에는 그냥 부대 회식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술이 계속 돌아가고 중대장이 여군들한테 노래를 부르라고 했어요.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과거 통역장교로 일하면서 비슷한 상황들을 목격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어쩔 수 없이 따라했는데 점점 도가 지나치더라고요. 손까지 잡으려고 하고 옆에 앉으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중이로서 적절하지 않다고요. 정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중대장이 버럭 화를 내면서 명령 불복종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바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결과는 이거예요. 정윤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징계 통보서였어요. 태식이 서류를 받아들고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그때 태식의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징계 서류에 찍힌 도장과 서명란에 적힌 이름. 중대장 최영국. 태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이름을 본 순간 4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정보사 훈련소에서 신참 부하들을 교육시키던 시절, 그 중에서도 유독 똑똑하고 야심만만했던 젊은 장교가 있었습니다. 바로 최영국이었죠. 이 중대장 이름이 최영국? 태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최영국 중대장이요. 아빠가 아세요? 태식이 서류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영이 남편의 표정 변화를 감지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놈. 내가 만든 놈이야. 태식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스며들었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직접 군인 정신을 가르쳤던 부하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빠가 만든 놈이라니 무슨 뜻이에요? 정윤이 의아해했지만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생각에 잠겼어요. 선영이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일단 정윤이 이야기부터 다 들어봅시다. 하지만 태식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부하가 자신의 딸을 이런 식으로 대했다는 것, 그것도 정당한 거부를 했을 뿐인데 징계를 내렸다는 것이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정윤아,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거야. 너 혼자만 당한 게 아닐 텐데. 태식의 말에 정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여군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지만 다들 말하기를 무서워해요. 보복이 두려워서요. 그 순간 태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73세 노인의 눈이 아니라 한때 정보사에서 활동했던 군인의 눈빛이었어요. 날카롭고 결연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이 집의 긴 밤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태식은 오래된 주소록을 꺼내 들었습니다. 노란 종이에 손으로 적힌 전화번호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표시해둔 몇 개의 번호가 있었어요. 모두 군 시절 함께 목숨을 걸고 일했던 동기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강대수에게 걸었습니다. 전직 헌병대장 출신으로 지금은 경기도 어느 조용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대수야, 나 태식이다. 오랜만이지? 태식아. 웬일이야? 자네가 먼저 연락을 주다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겠나? 중요한 얘기가 있어. 강대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자네가 그런 목소리로 얘기한다는 건. 알겠네. 어디서 만날까? 두 번째는 김원수였습니다. 과거 안보과장을 지냈던 인물로 퇴직 후에는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헌수야, 나야. 오늘 저녁 시간 있나? 태식이?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얘기하기 어려운 일이야. 옛날 동기들 좀 불러 모으려고 하는데. 김원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태식이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짐작했거든요. 알겠네. 장소만 알려줘.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은 박철민이었습니다.
해외 첩보요원 출신으로 지금도 국제보안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철민아, 긴급 상황이야. 오늘 저녁에 만나야겠어. 태식 형?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요. 무슨 일입니까? 내 딸 일이야.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지. 저녁 7시 남한산 아래 조용한 한정식 집에 4명의 노인이 모였습니다. 모두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여전히 군인다운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태식이 정윤의 징계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걸 보게 될. 동기들이 서류를 돌려가며 읽었습니다. 최영국이라는 이름을 본 순간 강대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 자식, 우리가 훈련시켰던 그 최영국 맞나? 맞아. 40년 전 정보사 신입 시절 내가 직접 교육했던 놈이야. 김원수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감히 자네 딸한테 이런 짓을?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박철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아, 우리가 나설 일인가? 지금은 현역도 아니고 그냥 민간인들이잖아. 태식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내 딸을 건드린 건 나를 건드린 거야. 그것도 내가 만든 놈이 감히. 그때 선영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동기들을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부터 불안했던 선영은 결국 식당까지 따라온 것이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동기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선영의 과거 통역장교 시절을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선영 동무도 왔네. 잘 됐어. 자네 의견도 들어봐야겠어. 선영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정윤이 일인데다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 선영 동무 말이 맞아. 이건 정윤이만의 문제가 아니야. 강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제가 과거 통역관 시절 인맥을 통해서 좀 알아봤어요. 외국 군 관련 문서들하고 군 내부 연락망도 어느 정도 확보했고요. 동기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영의 준비성에 감탄했거든요. 역시 우리 선영 동무답네. 그래서 뭘 찾아냈나? 최영국이라는 인물 단순하지 않아요. 승진도 빠르고 뒤에 누군가 밀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태식이 서류를 받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더욱 확실하게 해야겠어. 이놈이 내 딸한테만 이런 짓을 한 게 아닐 텐데. 박철민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태식 형, 일단 더 자세히 조사해 봅시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정윤이한테 피해가 갈 수 있어요. 김원수가 동의했습니다. 철민이 말이 맞아. 하지만 조사하는 동안 가만히 있을 건 아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봐야겠어. 그 순간 태식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윤이었어요. 아빠, 지금 어디세요? 집에 누가 찾아왔는데. 태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누가? 군사경찰이요. 아빠를 찾고 있어요. 뭔가 서류를 가지고 와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정윤의 당황한 목소리에 테이블에 앉은 4명의 노인들 얼굴이 모두 어두워졌습니다. 태식과 선영이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군사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정윤이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태식 씨입니까? 군사경찰 중 한 명이 신분증을 제시하며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입니까? 군사기밀 불법 소지 혐의로 수색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동기들과의 만남이 벌써 감시받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수색은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군사경찰들은 태식의 서재를 뒤지며 오래된 서류들을 모두 압수했어요. 그 중에는 동기들이 모은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어떻게 입수하신 겁니까? 퇴역 후에도 보관할 수 있는 개인 기록들입니다. 하지만 군사경찰들은 태식의 말을 믿지 않는 듯 했어요. 상자 2개 분량의 서류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군사경찰들이 떠난 후 집안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태식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아빠, 이게 다 내 때문이에요. 내가 징계받은 것 때문에. 정윤이 자책하며 말했지만 태식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저들이 먼저 선수를 친 거야. 다음 날 박철민이 긴급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태식 형, 큰일 났어요. 김원수가 군사교도소에 수감됐어요. 뭐라고? 어젯밤에 집에서 체포됐다고 해요. 혐의는 국가기밀 누설 혐의래요.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강대수는 아직 무사해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날 오후 선영이 도서관 자원봉사에서 돌아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제가 알아본 바로는 최영국 뒤에 정말 큰 손들이 있어요. 선영이 가져온 자료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컴퓨터로 출력한 신문 기사들과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들이었어요. 현역 장성 중에 이영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영국의 직속 상관이고 이 사람 뒤에는 방산업체 로비스트들이 붙어 있어요. 태식이 자료를 읽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최영국은 단순히 개인적 일탈을 저지른 게 아니라 더 큰 권력 구조의 일부였던 거예요.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들도 연관되어 있어요. 군 예산 관련해서 로비를 받은 정황들이 있고요. 선영의 설명을 들으며 태식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차원을 넘어선 문제였어요. 그때 정윤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더욱 어두워져 있었어요. 아빠, 엄마, 오늘 부대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최영국 중대장이 저를 따로 불러서 협박을 했어요. 선영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협박? 군 생활 계속하고 싶으면 아버지 입을 다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우리는 다 안다고. 태식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개인적인 전쟁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또 다른 말도 했어요. 피해자들이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방법들을 알고 있다고,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정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정윤아, 혹시 다른 피해자들 명단 같은 건 확보할 수 있겠나? 태식의 질문에 정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명 연락처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모두들 말하기를 무서워해요. 그래도 일단 접촉해봐.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어. 그날 밤 태식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40년 전 정보사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적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적은 자신이 만들어낸 제자이고 그 뒤에는 거대한 권력 구조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선영이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요. 우리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태식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더 많은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식은 집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 공간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봉인해 두었던 마지막 카드들이 숨겨진 곳이었습니다. 지하실 한편에 숨겨진 철제 금고, 태식이 40년 만에 그 문을 열었습니다. 녹슨 열쇠가 뻑뻑하게 돌아갔지만 결국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태식이 중얼거리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극비라는 도장이 선명했어요. 1980년대 해외 작전 중 있었던 비공식 정치 공작과 관련된 문서들이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현재 군 수뇌부에 있는 몇몇 장성들의 젊은 시절 이름들이 보였어요. 그들이 해외에서 벌인 불법 정치 공작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이걸로 협상을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태식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 카드를 사용하는 순간 자신도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위층에서 선영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빨리 올라와요. 태식이 급하게 지하실에서 올라가니 선영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엄마, 엄마. 정윤이 어머니를 흔들며 울고 있었어요. 119부터 불러. 빨리.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식은 선영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스트레스와 충격이 한꺼번에 몰려온 탓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 상태입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태식이 병실에서 선영을 지키고 있을 때 정윤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요. 또 무슨 일이야? 김원수 아저씨가 군사교도소에서 심한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동기가 자신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듯 했어요. 그리고 아빠, 저한테도 새로운 협박이 왔어요. 정윤이 휴대전화를 보여줬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내 아버지가 계속 설치면 너뿐만 아니라 내 어머니까지 위험해질 것이다.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 태식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선을 넘은 거였어요. 아빠, 이제 그만해요. 엄마 상태도 이런데. 정윤이 애타게 말했지만 태식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병실 복도에서 박철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민아, 나 결심했어. 태식 형, 무슨 말씀이세요? 지하실에 숨겨둔 서류들이 있어. 1980년대 해외 작전 관련 자료들이야. 박철민이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 그건 너무 위험해요. 그걸 꺼내는 순간 형도 똑같은 처지가 되는 거예요. 딸과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잠깐만요, 형. 혹시 선영 형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태식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선영이 의식을 잃기 직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여보, 복수보다는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요. 형, 거기 계세요? 응, 있어. 선영 형수님 말씀이 맞아요. 그 자료들을 쓰는 순간 형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태식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철민의 말이 맞았어요. 다음 날 정윤이 병실에 와서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 제가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피해를 당했더라고요. 그런데 모두들 말하기를 무서워해요. 태식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정윤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보다는 의지가 더 강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어요. 우리가 함께 나서자고. 개별적으로는 어렵지만 함께 나서면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이 뭐라고 하던? 처음에는 다들 무서워했는데 제가 아빠 이야기를 했어요. 정보사 출신이시고 옳은 일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으신다고. 태식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딸이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국내 성폭력 피해자 연대를 만들어서 공개 기자회견을 하자고요. 태식이 깜짝 놀랐습니다. 기자회견? 네. 개별적으로 신고하면 묻힐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언론과 여론이 움직일 거예요. 그 순간 선영이 눈을 떴습니다. 며칠 동안 의식을 잃고 있다가 깨어난 거였어요. 정윤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정윤이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선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맞는 방법이야. 숨어서 하는 복수가 아니라 떳떳하게 정의를 세우는 거야. 태식이 아내와 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었어요. 선영이 퇴원한 지 일주일 후 집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명의 여군들이 작성한 진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정윤이 용기 내어 연락한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나서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총 12명이 참여하기로 했어요. 정윤이 아버지에게 보고했습니다. 태식은 딸의 성장한 모습에 놀라고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정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들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다고 마음을 먹었대요. 선영이 차를 우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용감한 아이들이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태식이 진술서들을 하나씩 읽어보니 최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상관들의 이름도 나와 있었어요. 이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문제였습니다. 정윤아, 기자회견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 내일 오후 2시에 국회 앞에서 하기로 했어요. 언론사들도 연락했고 시민단체에서도 지원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박철민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태식 형,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강대수가 방금 전화했는데 군에서 내일 기자회견을 막으려고 움직이고 있대요.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태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실제로 닥치니까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있어요. 김원수가 군사교도소에서 폭행을 당했대요. 지금 의무실에 있다고 해요. 선영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다니. 정윤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욱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 이유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묻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날 밤 태식은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서류들을 꺼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영원히 봉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류 봉투들을 하나씩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비밀들이 불길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어요.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선영이 지하실로 내려와 물었습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있어. 이제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싸우지 않을 거야. 선영이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옳은 선택이에요. 정의는 정의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니까. 다음 날 아침 기자회견을 몇 시간 앞두고 집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최영국 중대장이었어요. 이태식 선배님 뵙겠습니다. 40년 만에 마주한 옛 부하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한때 패기 넘치던 젊은 장교는 이제 중년의 군인이 되어 있었어요. 무슨 일로 왔나? 태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취소해 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원점으로 되돌린다? 내가 저지른 일들을 없던 일로 만들겠다는 뜻인가? 최영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배님,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일이었고, 위에서 시켰다고? 군인 정신을 그렇게 배웠나? 태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선영과 정윤이 거실로 나왔어요. 정윤이 최영국을 보며 말했습니다. 중대장님, 저희는 기자회견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요. 최영국이 정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정윤 중위, 자네가 이 일을 계속 추진하면 군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거야. 그럼 그만두겠어요. 하지만 옳지 않은 일 앞에서 침묵하지는 않겠어요. 정윤의 단호한 대답에 최영국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최영국, 내가 선택할 길은 두 개야. 계속 이런 식으로 버티느냐 아니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느냐. 선배님, 40년 전에 내가 너한테 가르친 게 뭐였는지 기억하나? 군인은 언제나 정의로워야 한다고 했지. 최영국이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갈등이 역력했어요. 선배님, 저도 이런 제가 싫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이제라도 빠져나와. 늦지 않았어. 최영국이 고개를 들어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40년 전 신참 장교 시절의 순수함이 잠깐 스쳐 지나갔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영국이 돌아간 후 가족들은 기자회견 준비를 마저 했습니다. 태식은 정윤에게 말했습니다. 정윤아, 오늘 기자회견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해. 이건 너희 세대가 풀어야 할 문제야. 네, 아빠.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할게요. 정의로운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태식이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오후 1시 국회 앞 계단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피해자들을 지지하러 온 시민들까지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어요. 태식과 선영이 정윤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국회 계단 주변으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서 있었거든요. 모두 군인 출신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누구지? 선영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때 박철민이 다가왔습니다. 태식 형, 놀라지 마세요. 우리 옛 동기들이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태식이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로 정보사 출신 동기들이 하나둘씩 보였습니다. 강대수도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 온 동기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형이 딸을 위해 나선다는 소식이 퍼졌어요. 다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나 봅니다. 강대수가 다가와 태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태식아, 우리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직전 경찰차 여러 대가 나타났습니다. 경찰들이 현장을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군에서 압력을 넣은 것 같았습니다.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집회입니다. 해산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이 확성기로 말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윤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고 당당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군 중위 이정윤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군 내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를 포함해 12명의 여군이 상관들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신고할 때마다 오히려 저희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정윤의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군인 정신이 발현되고 있었어요. 그때 뒤쪽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난 거였어요. 최영국을 비롯해 몇 명의 현역 장교들이었습니다. 이 집회는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최영국이 소리쳤지만 정보사 출신 동기들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태식이 천천히 최영국에게 다가갔습니다. 40년 만에 마주한 스승과 제자의 대결이었어요. 최영국, 내가 여기까지 와서 뭘 하려는 거냐? 선배님, 이 일은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군의 명예? 내가 저지른 일이야말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거 아닌가?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기자들도 카메라를 돌렸어요. 태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영국 중대장, 넌 나한테 군인 정신을 배웠지. 그런데 내가 한 짓이 그거냐? 선배님, 군인은 약한 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내가 한 건 약한 자를 괴롭힌 거잖아. 태식의 질타에 최영국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40년 전 내가 처음 정보사에 왔을 때를 기억하나? 조국을 지키겠다고 정의로운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잖아. 최영국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선배님,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배운 군인 정신을 보여줘. 그 순간 최영국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회 앞 계단에서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죄송합니다. 최영국의 외침이 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피해자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정윤 중위님 그리고 모든 피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최영국이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절했습니다. 함께 온 다른 장교들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윤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중대장님의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민들과 기자들 그리고 정보사 출신 동기들까지 모두 박수를 쳤어요. 태식이 최영국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선택을 했구나. 최영국이 태식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40년 만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그날 오후 군 수뇌부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론이 들끓고 있었고 언론에서 연일 보도하고 있었거든요. 저녁 뉴스에서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이정윤 중위의 징계를 전면 취소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집에서 뉴스를 보던 태식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난 순간이었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남한산 아래 작은 집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평온이었습니다. 더 깊고 의미 있는 고요함이었죠. 태식은 여전히 이른 아침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호미질을 하면서도 자주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딸이 해외에 파병을 나가 있었거든요. 여보, 정윤이한테서 편지 왔어요. 선영이 우편물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국제우편 봉투였어요. 태식이 흙 묻은 손을 털고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정윤의 또렷한 글씨가 보였어요. 아빠, 엄마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언제나 정의로운 군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식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기서 만난 다른 나라 군인들도 저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특히 현지 여성들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아빠 덕분에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영이 남편의 어깨에 기대며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희가 시작한 군내 성폭력 근절 운동이 다른 부대에도 퍼지고 있다고 해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날 오후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김원수였어요. 군사교도소에서 석방된 지 한 달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태식아, 오랜만이야. 김원수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헌수야, 많이 고생했지. 뭘? 우리가 젊은 시절에 겪었던 일에 비하면 별것 아니었어.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나? 보안업체는 접었어. 대신 다른 일을 시작했지. 김원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군인권보호센터라는 곳을 만들었어. 정윤이 사건 이후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상담 요청이 계속 들어오거든. 태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응. 우리가 시작한 일이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켰나 봐. 젊은 군인들이 용기를 내고 있어. 선영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우리가 겪은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태식이 문을 열어보니 최영국이 서 있었어요. 한결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영국이. 웬일이야? 최영국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김원수와 선영에게도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사실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소식? 제가 군에서 전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태식이 깜짝 놀랐습니다. 전역? 네. 그동안 제가 저질렀던 일들을 돌이켜보니 더 이상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영국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함께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전역 후에는 김원수 선배님이 만드신 군인권보호센터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속죄하는 의미로요. 김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가해자 경험이 있으니까 오히려 상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40년 전 정보사에서 만났던 스승과 제자 그리고 동기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인 거였어요. 선배님, 그때 가르쳐 주신 군인 정신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최영국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면 되는 거야. 태식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하자. 6개월 후 인천공항 출국장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윤이 파병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아빠, 엄마. 정윤이 뛰어와 부모님을 껴안았습니다. 6개월간의 해외 파병으로 더욱 의젓해진 모습이었어요. 많이 고생했지? 아니에요. 정말 보람 있는 시간이었어요. 정윤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현지에서 구해온 선물이에요. 그곳 여성들이 직접 만든 거래요. 선영이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그 여성들이 저한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신들을 지켜준 것에 대해서요. 태식의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딸이 정말로 자랑스러운 군인으로 성장한 거였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정윤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정말 강해졌어요.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의로운 일에는 끝까지 맞서는 군인이 되었어요. 그래, 정말 자랑스럽다. 그리고 아빠 들으셨나요? 김원수 아저씨와 최영국 중대장이 만든 군인권보호센터가 정식 기관으로 인정받았대요. 태식이 놀랐습니다. 정말? 네. 정부에서 예산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해요. 우리가 시작한 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날 밤 태식과 선영은 남한산을 바라보며 산책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것 같아요. 그래.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 정윤이도 정말 훌륭하게 자랐고요. 태식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이 앞으로도 계속 정의로운 길을 걸어갈 거야. 그리고 그런 딸을 키운 우리도 자랑스럽고.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73세 노인과 68세 여인의 긴 여정이 새로운 의미를 찾은 순간이었어요.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부조리가 남아있겠지만 그 부조리에 맞설 용기와 의지가 이제는 젊은 세대에게 확실히 이어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이어받아 더 강하게 성장한 딸의 모습에서 희망을 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벨 알림까지 설정하시면 새로운 감동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도 들려주세요.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